나는 볶은 콩을 먹고 밥벌레는 밥을 먹고 나는 토마토를 먹고 나는 애벌레의 친구 너는 나의 친구 나는 밥벌레의 친구 너는 나의 친구 애벌레는 잎을 먹고 나는 볶은 콩을 먹고 밥벌레는 밥을 먹고 나는 토마토를 먹고 나는 애벌레의 친구 너는 나의 친구 나는 밥벌레의 친구 너는 나의 친구.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아이 함께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기 이 저자 정가일 저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철산 도서관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구름산 자연학교 교사이며 어린이들의 국내 북우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작가 소개하기 전에 저희 사회를 함께 도와주실 이영신 별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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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죠. 언제 됐죠? 5분 전에. 5분 전에 됐군요. 오랜만에. 먼저 그러면은 아이 함께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기를 쓰신 정가일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입니다. 정가일 저자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아동학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장안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질적 연구자들의 공동체를 모색하는 연구모임 질적연구 아카데미 더알 이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정가일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정가일 선생님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많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아, 진짜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진실로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멀리서 오시는데 고생하셨죠?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선생님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2013년도에 제가 공부한 사람으로 치면 마지막 단계인 박사학위를 2013년도에 받았고 2013년도에 졸업하자마자 어떤 작은 대학의 교수직을 맡게 됐었어요. 근데 그 일이 굉장히 보람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해야 될 직무들 중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많았고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런 일들이 계속 펼쳐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아였어요. 그때 둘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녔어야 했는데 그때 제가 여기 구름산 자연학교를 만났죠. 그래서 2017년도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고 원하는 연구를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2017년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연세대 교육연구소로 옮기게 됩니다. 그 자리는 사실 좀 자유로운 자리라서 자유롭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근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자연학교를 만났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2017년도부터 지금 있는 연세대 교육연구소로 옮겨서 연구를 제가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오랫동안 같이 공부를 해왔던 질적 연구자들의 선후배 모임인 어떤 이제 작은 연구 공동체를 이제 실제로 시작하고 지금 제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 대표고 덜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제 인생의 변화들의 큰 어떤 이제 그 전환점에 자연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영광 이런 말씀은 하지 부담스럽네요. 그러면 바로 대화를 이어나갈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책을 낸 계기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 책을 내게 된 연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자연학교에 아이를 이제 입학하고 조합원이 됐을 때는 물론 제가 공부하는 전공이 그래서 당연히 공동육아를 알고 있었지만 제가 무슨 공동육아의 퍽이나 어떤 뜻이 있어서 큰 뜻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정말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보낸 것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 모임을 이제 그 OT 후에 산행 모임을 갔다 온 그날 이제 부모들과 교사분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그 식당 밖에서 아이들의 너무 놀라운 놀이 광경을 봤어요. 책에도 이제 묘사했지만 저는 놀이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놀이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한 번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여기에 애만 보낼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초장에 들어서 그래서 이제 봄에 우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의 놀이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놀이도 놀이인데 이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이야기가 너무 독특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놀이에서 시작한 이 관심이 부모들의 공동육아 경험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또 교사들이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방식이 또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니까 논문 하나에 다 담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축적을 해서 저서로 책으로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벌써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완성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게을러서 올해 이렇게 뒤늦게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책을 쓰시면서 이제 좀 저도 그렇고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은 그런 느낌을 드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구절,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본인 책에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다면 그 좀 자기 애에 빠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제 다 좀 더 잘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연구 이제 다 하고 나서 이 구름산 자연학교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봐야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 교사들이 정말 판단하지 않은 리존 교육자들이다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부모들의 이 공동육아라는 이 경험이 관계의 마을을 형성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관해서 또 두 개 읽어도 되죠? 아이고, 네. 원래 하나인데 두 개로. 네, 원래 하나인데 제가 두 개 읽을게요. 다른 답변에 뭐 짧게 답변을 드리더라도 책을 좀 소개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산 공동육아 조합을 알기 시작하면서 가장 낯설었던 것은 구름산 사람들은 많은 대안학교나 공동육아 조합에서 하듯이 서로의 가치관, 특히 교육 철학을 맞춰가면서 하나의 지향을 갖기를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들의 원칙이나 철학을 담은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얼마나 신선하던지. 조합의 오랜 터줏대감격인 우주와 별똥 같은 두 분이죠. 조합
교사 조합원들은 부모 조합원들에게 구름산의 어떤 철학이나 지향을 제시한 바가 없고 신입 동료 교사들에게도 알려줄 만한 어떤 원칙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주는 오랫동안 함께한 교사 조합원들의 교사회의에서도 자신들의 교육적 지향점이나 아동관,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관점이나 방식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우주의 그 말은 내게 가히 충격적이었다. 얼마나 많은 대안학교와 공동육아조합이 학교를 시작하기까지 자신들의 철학을 확인하며 맞추고 또 맞추려고 하는지, 그리고 학교를 시작하고 나서도 그 동일한 교육적 지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지를 익히 보아왔기에 이들의 태도는 너무나 신선한 것이었다.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름산에 와서 만난 우주와 별똥이 아무렇지도 않게 철학을 맞추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신입 교사에게 딱히 일러줄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심상하게 하는 것을 보며 나는 뒤통수를 맞은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심상함에서 힘을 뺀 사람들에게서만 느껴지는 진정한 자신감이 넘쳐났다. 이질적인 것들을 불온하게 여기지 않고 얼마든지 받아들여 또 다른 역동을 생성할 법한 말랑말랑하면서 느껴지는 자신감 말이다. 우주와 별똥에 의하면 어차피 철학은 맞추고 싶다고 맞춰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주는 철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지 논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라고 말한 바 있다. 공통의 철학 맞추기에 대한 구름산 교사들의 이러한 신상함과 무관심은 아이러니하게도 구름산 공동육아조합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하나의 철학을 강요하지 않으며 모두가 갖추어야 할 공통의 철학이 없다는 것은 곧 이 공동체가 어느 한 사람에게 기대어 작동되는 곳이 아님을, 즉 특정한 중심줄기 없이 구성원 모두가 우글거리고 있는 리존적인 구성체임을, 그래서 누군가가 없다고 큰일 나지 않을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너무 길었죠?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읽어도 돼요? 아유, 목소리가 책을 읽으시니까 더 목소리가 또렷하고 예쁘시네요. 네,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인터뷰하면서 제가 좀 깨달은 그 관계 마을에 관한 부분인데요. 구름자리 조합원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살지만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먹고 나누고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떨어져 있지만 같이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조합원들은 비록 물리적 공간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구름산 공동육아조합이라는 육아의 공동체를 통해 마을처럼 연결되어 있다. 구름산 사람들은 이렇게 일종의 관계의 마을을 형성한 셈이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현대 사회의 생활 패턴의 특성상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마을을 형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연대와 협력을 생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어준다. 이런 맥락에서 구름산 사람들이 보여준 아이 함께 키우기는 결국 함께 살기이다. 이렇게 구름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공동육아는 그 시작과 유지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넘어 우리들의 아이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지역 공동체, 즉 돌봄의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철저히 계열화된 지금의 사회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모들의 육아 고립 시대에 우리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하는 사회적 울림과 함께 양육의 고립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적 삶에 대한 방법을 통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육아를 통해 자신이 성장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구름산 사람들의 모습은 육아기관과 지역 간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공동육아가 우리 사회에 반짝이는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쪽을 읽어주신 것 네,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하이라이트. 역시 그 책 내용처럼 저 또한 이제 사실은 철학이나 이런 다른 이런 생활 이렇게 생활해야지라고 살았던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반디들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제가 내 자신을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저도 막 책 읽는 목소리와 그 내용이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등골이 오싹하게 그렇습니다. 네. 사실 누군가 내가 살았던 삶을 내가 했던 거를 다른 사람이 정리해주는 그런 경험은 사실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오싹함 이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저한테 연구자로서 되게 과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책을 이렇게 쓰시고 쓰시면서 이제 그 책의 내용이 주로 이제 교사나 학부모들의 인터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됐는데 교사나 학부모들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즐거움 같은 게 있으셨는지. 그 이제 책이 이제 주로 제가 관찰한 부분 그리고 이제 교사 조합원들 그리고 학부모 조합원들과 인터뷰한 부분으로 이제 구성된 것인데요. 인터뷰하면서 뭐 특별히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이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뭐 1시간 정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 대화에 너무 빨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을 때 시계를 딱 보면 2시간이 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맞아요, 같이 맞아요.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사실 제가 이제 질적 연구자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꽤 많이 하는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 본인한테 이럴 수 있구나. 대화에 깊이 이제 빠져들어서 서로의 세계를 나눈다는 게 뭔가 해석적인 대화가 이런 거구나. 질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무슨 신층 면담이라는 그 신층의 면담이라는 신층성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저는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들하고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또 이분들이 역동이 너무 좋으셔서 뭐 같이 이제 그룹 인터뷰를 하면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해서 시간이 금방 갔다는 거 그게 아주 저한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인터뷰 과정에 그 별동도 인터뷰 과정에 인터뷰를 네, 당했던 네. 당사자인데 네. 혹시 뭐 기억나는 인터뷰가 있었나요? 네, 저도 그때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근데 그냥 질문을 해주시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걸어온 그 18, 9년 동안의 뭐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막 내뱉을 수 있게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온갖 얘기를 다 쏟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과찬이다. 이 장면을 캡처해서 우리 대학원생들한테 보고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뷰 뭐 이렇게. 죄송해요. 아니에요. 정말 그 말씀 맞고 저도 또한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를 풀어내면서 나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뭐 흐리게 왔었는데 이렇게 진하게 발자국을 만들어 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네, 진한 발자국 표현이. 네, 발자국이 된 거죠. 사실 발자국이 있었나 했었는데 발자국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책이죠. 자, 그러면 대화를 이어가면서 조금 쉬어가는 시간으로 제 노래를 한 곡 더 하고 갈게요. 네, 괜찮으시죠? 그럼요. 우주의 노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듣기 싫으시면 싫다고 해서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요. 촉촉하게 땅이 젖어요.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요. 촉촉하게 잎이 젖어요. 개구리도 맞고 달팽이도 맞고 지렁이도 맞고 두꺼비도 맞고 비가 내리면
젖어요.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요. 촉촉하게 잎이 젖어요. 제비꽃도 맞고 장미꽃도 맞고 아카시도 맞고 쑥부쟁이도 맞고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요. 촉촉하게 땅이 젖어요. 비가 내리면 비를 맞아요. 촉촉하게 잎이 젖어요. 한 곡 더. 아니 한 곡이 더 있어요. 있는데 한 곡 더 하고 갈게요. 이게 아이들도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마 이 노래를 알 거예요. 얼음이 얼면 길가에 고인 물이 반짝 반짝이네. 입김 나오면 아이들 입가에 흰 구름 뭉게 피어나네. 파란 하늘도 더 파래지고 차가운 바람이 눈시울을 적시네. 얼음이 얼면 길가에 고인 물이 반짝 반짝이네. 입김 나오면 아이들 입가에 흰 구름 뭉게 피어나네. 노래가 오늘따라 더 이제 이 책의 주요 소재가 그 소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이제 반딧불께서 입학 설명회 때 자연학교에 이렇게 처음에 오셔서 입학 설명회 때나 또는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느꼈던 느낌. 그 이제 입학 설명회 때는 잘 기억이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지 입학 설명회를 안 했던지 하여튼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또렷이 기억나는 게 OT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방문을 한번 했을 때 들었던 느낌은, 자연학교를 처음 보고 들었던 느낌은 참 요새도 이런 공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올드하고 허름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수수하고 촌스럽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사실 그럴듯해 보이는 교구교재라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 비싸고 좋은 교구교재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어쨌든 들어왔는데 처음 OT 때가 기억나는데 그 OT 때 이제 제가 책에도 이제 썼지만 교사분들이 합주를 했거든요. 악기 합주를.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보통 다른 유아교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는 교사들이 뭘 합주를 한다, 뭘 공연을 한다 하면 그거를 정말 갈고 닦아서 정말 잘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합주한다 그래서 이제 꽤 뭐 이제 그 어떤 수준이 있는 그런 공연을 생각을 했는데 딱 시작하는 순간 이게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고 튜닝도 안 하신 것 같고 이런데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래서 저는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약간 그랬는데 제가 주위를 돌려봤는데 저 빼고 다 그 음악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분들 본인이 너무 자랑스럽게 자기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면서 즐겁게 연주를 하고 학부모들은 너무 그 엄마 아빠 미소로 흐뭇하게 교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여기서 이 음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나뿐이구나. 여기서 내가 제일 촌스럽구나. 여기서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 정말 너무 촌스러운 인간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조금 식은땀이 좀 나거든요. 그때 저희 교사들도 갈고 닦았습니다. 그거 그때 3개월간 준비해서 근데 여기서 약간 오해가 좀 있으셨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첼로 줄이 이게 늘어나는 거였었어요. 이게 늘어나니까 음이 좀 튜닝만 안 맞았었지 연주도 완벽했지 않습니까? 완벽했던 걸로. 네. 그런 식은땀 나는 기억들도 있으셨군요. 그러면 이제 자연학교를 이제 입학해서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좋았던 일도 있었을 테고 또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연학교에 지내시면서 주원이 아드님 주원이도 그렇고 그런 점들이 있으셨을까요? 가장 좋았던 거는 이제 교사들을 만날 때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아들 담임 우주셨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잘 포장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 괜찮은 아이로 보이게끔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담임과 허심탄회하게 상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이 쉽지 않거든요. 일반 교육 기관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포장할까,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할까 하면서 임하게 되고 교사는 교사대로 아마도 내가 괜찮은 교사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아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것만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양을 차리고 서로 겉도는 얘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내 아이의 어떤 흠결 같은 것까지도 다 이해해주는 나만큼이나 아이를 잘 아는 어떤 타인과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원이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 그런 게 가장 좋았고 부모들하고 면담했을 때도 다들 그 얘기를 꼭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아직도 이제 잊을 수 없었던 게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반 모임을 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이제 어려서 안 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반 모임을 했을 때 터전 마당에서 이렇게 상 펴놓고 거기서 대충 이제 고기 꺼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뿐만 아니라 함께 모일 때마다 제가 우리 어디 있지? 챙겨서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어느 틈엔가 누군가 챙겨서 아이를 먹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너무 이제 누리기 어려운 경험이죠. 요새 세상에서. 그래서 그날 그렇게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부모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내 아이는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또 조합의 부모들의 어떤 보호랑 사랑을 받으면서 놀고 있는데 그 평안함의 그 마음이 그날 밤 느꼈던 그 어떤 행복감 이런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그게 너무 좋았었고 어려웠던 점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사실 이제 저같이 이제 직업 이제 있고 일을 하는 부모들에게는 사실 공동육아 조합이라는 게 도전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연구실 선배 후배들이 네가 미쳤구나. 공동육아 조합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러냐. 그 일하는 엄마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제 막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아주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고 같이 참여할 사업도 많고 잘못하면 제가 잘 거기에 참여를 안 하면 프리라이딩처럼 공짜로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노고에 제가 이제 편승하게 되는 거니까 그럴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은데 시간은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그럴 때 그런 게 어려움이었다면 어려움이었고 그렇지만 저는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짧게 있어서 그랬는지 좋았던 일이 훨씬 더 많았고 특히 이제 아직도 저희 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잊을 수 없는 게 저희 아들 이제 모든 아이가 독특하지만 저희 아들도 굉장히 이제 독특한데 그 독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겁이 엄청 많은 아이인데 그거를 푸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우주가 잘 이렇게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이도 어느 순간 이제 느끼면서 우주가 같은 공간 어디인가만 있으면 자기는 안전하게 놀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뒷산도 막 이제 헤매고 그리고 이제 그 캠프 하는 날 그날 제가 캠프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자세하게 묘사해줘서 마치 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제 담력 훈련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논두렁길을 깜깜한데 네, 걷잖아요. 밤에 야간에. 네. 근데 저 끝에 우주가 있고 아이들이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명씩 건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우리 아들은 정말 무서움이 많기 때문에 그 깜깜한 밤에 그 논두렁길을 걷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주가 저 끝에 있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그래도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계속 우주가 그쪽에서 매일 이야기를 하면서 건너오라고. 네. 그리고 이제 친구랑 손을 잡고 그래서 이제 정 안 된 친구랑 또 손을 잡고 건너잖아요. 그래서 자기 건너갔다고 친구랑 손 잡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의 빛나는 눈동자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너무 아름답네. 사실은 그 야간 산행 때 이제 담력 훈련이라고 해서 어두운 길 아이들 혼자 걷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찰쯤. 근데 제가 이제 먼저 가 있거든요. 저 혼자 가는데 정말 무서우세요. 저도 무서웠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이 항상 더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자유학교를 지내시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졸업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반딧불도 조합을 탈퇴하시게 되고 그 아이의 졸업식이 또 반딧불한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그 졸업식 날 장면도 다 기억이 나는데 졸업식 날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는 다 3년간 한 분이 담임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축적된 그런 경험들 그리고 작품들도 다 이렇게 하셔서 아주 오래 전부터 졸업식을 준비하고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 작품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월계관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교사들이 아이들과 보냈던 3년을 교사들도 정리를 하고 아이들도 그렇게 마음에 이제 지난 3년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면서 조금 찔끔 울었는데 네, 그래서 또 우주는 또 그날 동영상도 또 만드셨잖아요. 여기 이제 들꽃반 동영상 한 명 한 명 이제 하면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우주가 가장 이제 그 아이의 독특성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이름져서 이렇게 앞에다 형용사를 붙여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의 형용사는 뭐였냐면 진실한이었어요. 진실한 땡땡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우주가 아이를 정말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어떤 형용사를 붙여줄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이제 이해와 사랑으로 지난 시간을 보냈나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저 보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여기서 자유롭게 이렇게 그 보냈던 시간만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활짝 피었던 시간이 그 뒤에는 사실은 없을 수도 있을 만큼 사실 행복한 시간이었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때 어떤 이제 감사함이 들었냐면 이렇게 사랑을 받고 활짝 피어난 자기 자신이 활짝 피어난 경험을 한 아이는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와도 그것을 조금 헤쳐나갈 만한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능력을 갖춰서 이제 졸업하고 학교를 가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저희 아들이 학교에 조금 어렵거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연학교 가고 싶다는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 같은 거죠. 우주 보고 싶다, 자연학교 가고 싶다 이렇게. 근데 아마 모든 졸업생들한테 그런 어떤 어떤 힘들 때 이런 이제 사랑받았던 경험 그리고 자기가 활짝 피어났던 경험이 그 마음의 이렇게 밑바탕이 돼서 힘든 걸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게 지지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자연학교에서 유치부 아이들 졸업을 제일 많이 시킨 분이 별동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몇 차례 아마 제 아이가 한 수십 명 되니까 네, 저는 아이들 졸업하시면서 남다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 몇 번 졸업을 시키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을 쭉 보낸 아이들을 졸업식 바로 전날에 그 감격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졸업식 할 때는 이제 실제로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신이 좀 없는데 그 전날 저녁에 이제 학교에서 우리 동료들을 하고 내일 행사를 준비를 쭉 해놓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밤늦게 이제 혼자서 그 정리하면서 가졌던 그 기분이 전날 저녁에 저는 항상 울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러게요. 졸업이라는 건 참 아쉽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갖게 하죠. 자, 다음 대화 내용은 그 책 내용 중에서 그 아이들이 이제 흙탕물 속에서 스티로폼 가지고 이제 파이프 이런 거 가지고 놀는 걸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고 그 놀이의 그냥 날것의 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자체로 아주 경이롭다는 말씀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학부모들이라면은 그렇게 놀 때 놀지 마라 위험하다라고 말을 할 텐데 저자께서 반딧불은 그걸 경이롭다고까지 표현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 그래도 저는 놀이 연구자잖아요. 그렇죠. 사실 놀이가 유아교육이나 이제 아동학 분야의 어떤 중심 주제 그리고 교육 과정의 핵심인 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무할 정도로 그 담론만 왕성하고 실제로 아이들의 삶 속에서 놀이는 굉장히 쇠퇴해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놀이운동 하는 뭐 편의없는 선생님 같은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의 삶에서 어떻게 놀이를 회복시킬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놀이 연구자인 제가 진짜 아이들의 생생한 놀이를 찾으려고 이렇게 해봐도 사실 잘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OT 아까 말씀드렸던 산행에서 내려오고 학부모들 안에서 밥 먹는데 애들끼리 밖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저는 이제 애들끼리 노는 것 자체에 안절부절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제 보려고 나갔는데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정말 여러 개 찍었는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찰랑찰랑 이제 뚜렁 같은 곳에 이제 물이 찼는데 거기에 스티로폼을 띄워놓고 새 파이프로 아이들이 이제 항해하는 그런 놀이를 했어요. 실제로 그것은 실제로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아마 그런 장면 처음 딱 보면은 말리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말리죠.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흔히 보던 루틴의 어떤 데서 벗어나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리고 그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위험이란 결국은 그 흙탕물에 빠지는 것 정도인데 옷이 젖거나 그거 신발이잖아요. 이렇게 뭐 무릎 맞아요. 아래 물이거든요. 거기 빠져서 죽을 일 없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위험하지 않거든요. 옷이 젖는 게 가장 벌어질 최악의 일인 거고
근데 그것을 그 정도를 감내할 생각이 별로 이제 없는 이제 삶인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아이들의 옷이 더럽혀지도록 아이들 실컷 노는 것조차 감내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런 구조에서 놀이라는 어떤 놀이의 속성을 저는 자유로움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재미 이렇게 보는데 재미 그리고 몰입 이렇게 보는데 그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놀이의 장면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그날 이제 그걸 포착한 거죠. 너무 정말 말씀드렸던 그대로 경이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이거 연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얘네 장난 아닌데 얘네 앞으로 이거 사실 저는 그 정도 놀이할 수 있는 아이들은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 애들이 이 정도 놀이할 수 있는 이런 저는 그걸 실제로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앞으로 얘네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리고 이제 학부모가 돼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산행 도우미로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아이들 놀이하는 걸 계속 봤잖아요. 이제 그럴 때도 그런 날것의 그런 장면들은 여러 번 보게 되죠. 실제로 사실 이제 많이 부모님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말리는 그런 장면들 중에 실제로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있나를 좀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위험한 것은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그 위험을 조절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이들 놀이가 사실 이렇게 엄마들한테는 또 안전의 문제가 또 경계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긴 할 거예요. 자유롭게 놀게 해주는 기준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것들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래도 한마디 더 네. 이제 좀 보태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모들이 알아서 아이가 경험해 봄직한 그런 어떤 자질을 한 위험들은 사실은 경험을 하면서 자라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두 아이들의 삶에서 위험을 다 제거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진짜 진정한 큰 해저드 같은 위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오히려 없게 돼요. 너무 이제 내성이 약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은 저는 다 능력 있게 태어나고 아이들처럼 전 능력 있는 존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경험을 조금씩 해나가면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건너뛰어야 될 때 처음부터 그걸 무턱대고 안 재고 막 건너뛰는 애는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연습을 조금씩 해보고 어느 순간 자기가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건너뛰는 거거든요. 그런 연습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주시려고 하니까 온갖 게 다 위험해 보이죠.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하는 부분 조금이라도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치고 왔을 때 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저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긴 해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놀이터 연구자 외국인인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이들을 바깥 놀이터에서 놀게 하려면 응당 팔 하나 부러질 생각 정도는 각오는 해라. 그게 원래 놀이터다. 죽지 않는다까지. 네. 지금 저희는 막 무릎만 까져도 막 이렇게 맞아요. 이거 부모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위험한 놀이는 없다라는 것과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너무 위험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 딱 정답이신 것 같아요. 이제 쓰신 책 중에서 저도 이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거기서 이제 자주 이제 반딧불께서 이제 예전에 교육을 하시면서 자주 들었던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저는 유아교육만 25년째다. 그리고 그 유아교육 외에는 모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뭐 걱정스럽게 받아들이셨다고 위험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좀 책에는 좀 무섭다 이런 표현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무섭다. 사실 교사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교사들이 아니고 그래? 이제 시설장 원장님들이 주로 그런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런 말 하는데 25년 정도면 원장님이 네.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유아교육만 30년째입니다. 이거밖에 몰라요. 이러면서 인사하실 때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딱 이런 거. 그래서 전 속으로 무섭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밖에 모른다는 것은 저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 분야에 어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답을 캐내려고 30년간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랑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봤을 때 그분들은 정말 삶의 모든 일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용납이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오히려 교육의 어떤 가능성을 확 끌어당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전문가성에 대한 철저한 어떤 자신감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할 줄 모르고 이걸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자신감 자체가 자칫하면 그런 가능성을 끌어안치고 자기가 아는 것만이 세계의 정답의 전부로 여기게 할 그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교육이라서 그런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라 그러면 사실 장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거나 이럴 때. 그런데 왜 교육과 제품 만드는 장인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걸 해왔던 그게 왜 다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교육의 분야가 더 두드러지게 그런 좀 특성을 나타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모든 일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야에서 자기가 뭐 30년간 했고 나만큼 이걸 잘 아는 이는 없고 내가 이걸 제일 잘 알고 난 이거밖에 몰라 했을 때 잘못하면 이제 뭐 철학적 용어로 보면 이제 홈 페인다라고 하는데 그 정해진 홈에 깊이 안착하고 페임을 본인이 당했다는 것조차 모를 만큼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열어놓고 다른 것을 둘레둘레 보면서 연결시킬 때 그 홈페인 것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의 사회가 된다는 게 과연 좋은 사회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구름산 자연학교도 이제 20년 곧 되는데 주의해야겠어요. 두루두루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별동도 20년간 이거밖에 모르고 사시지 않으셨나요? 그러게요. 지금부터라도 좀 두루두루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두루두루 우리 반딧불 정말 좋은 말씀을 그분들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해주신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교사들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발췌한 질문은 대부분 다 끝났는데 지금 외부 질문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열동 선생님이 좀 이렇게 읽어주시고 거기에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닉네임 은하수님 먼저 이 책을 읽고 내가 다시 한번 자연학교 아이를 보내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해주신 반딧불의 노고에 대해 감사함을 표합니다. 제 질문은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얻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개입은 어디까지 그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네, 이 책을 읽고 자연학교 보내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 드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려고 쓴 책이라서 어디까지 어른들이 개입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사실 교육 분야에서 항상 최고의 화두 교사가 혹은 이제 성인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사실 뭐 제가 답을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적어도 그것은 이제 이렇게 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개입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고 설계해서 제시해주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교육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이제 아주 유아기 때부터 부모들이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학원도 다 설계해놓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설계와 계획에서부터 좀 이제 그걸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이렇게 자라도록 돕고 하는 일이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일이 아니어서 부모님들의 설계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와 계획하는 일을 좀 멈출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개입은 어느 정도 선까지 되냐. 저는 아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정도의 개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놀이 연구할 때 보면 이제 교사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그리고 유능하고 되게 사랑 넘치는 이제 교사들이 아이들의 놀이 속에 한가운데 들어 있어서 놀이를 함께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칫하면 놀이의 주인공이 그 교사가 돼요. 그런 현장이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교사 되게 좋은 의도로 한 거거든요. 아이랑 같이 이렇게 놀아주면 이렇게. 그런데 놀이의 주도권이 교사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살짝 이제 비껴나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아이들이 뭔가 나한테 요청했을 때 제가 반응해주고, 그리고 아주 뭐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위험, 그걸 해설드라고 하면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거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이런 정도의 어떤 준비, 도움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책 내용에 있듯이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주가 했던 말씀이죠. 치고 빠지기. 네. 네. 다음 질문은 무지개님이십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리좀 교육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교사와 학교가 신비하면서도 대상에 대한 의식하지 않는 진심이 시대적 사상도 뛰어넘는 멋진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책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연학교의 생활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적기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졸업 후 보통의 공교육, 즉 수목적 철학이 지배적인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로서 또한 선배 조합원으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네, 한꺼번에. 민트 초코님, 아이들에게 앞으로도 자연학교의 철학을 지키면서 공교육과 절충해서 나아가도록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조언들 부탁드려요. 이제 조언 이런 거 제가 제일 못하는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그 전에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사분들은 사실 교육학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철학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학 그리고 사회학 분야에서 가장 이제 회자되는 중요한 철학가가 이제 들레즈인데, 들레즈가 이제 리좀을 얘기한 이래로 막 여기저기서 리좀적인 교육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현실 세계에서 리좀적인 교육을 딱 이 자연학교에서 별똥과 우주가 사는 걸 보면서 발견했거든요. 리좀이라는 말이 잘. 네, 일단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 리좀이라는 게 이제 뿌리줄기예요, 일종의 그 지하경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수목적인 이제 식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목적인 질서로 되어 있을 때 그 수목적이다 하면 뿌리줄기, 가지가 정확히 구분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몸통이고, 뿌리는 이제 지하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게 뿌리잖아요. 근데 식물들 중에 이렇게 가지로 뻗어나와서 이 가지가 다시 땅을 향해서 뻗어가지고 다시 뿌리가 되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뭐 비냐트리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걸 뿌리줄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뿌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몸통인지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얘가 나중에 뿌리가 될지 줄기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운동성으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그 운동성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리좀이라는 게.
그런데 그것을 저는 오히려 자연학교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은 그걸 공부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걸 이렇게 그 몸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부모들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막 부모 교육 책 많이 읽고 해서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분은 어떻게 그런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보냈을까? 저는 거기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 그런 리즘적인 운동성이 있다고 믿는, 그러니까 리즘을 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여튼 그런 존재라는 걸 믿고 그 아이와 난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태도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저는 부모들도 이제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너무 많이 막 뭘 해줄까, 뭐를 어떻게 가르쳐 줄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모든 일의 시작이고 가장 좋은 뭐랄까 부모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많은 저도 부모지만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말만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 해낼 수 있으면 전 다 된다. 뭐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온전히 나를 용납해주는 부모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이제 자연학교와 같은 교사들을 만나서 그런 경험을 한 아이는 나중에 어떤 공교육 시스템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공교육 시스템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공교육 시스템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뚫고 나갈 돌파할 힘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그 자기에게 뭔가 원하지 않는 걸 강압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아이인데 학교 갔더니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루는 하더라고. 1학년 때인데 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이웃이 누군지 알아? 오늘 우리가 이 나쁜 이웃과 좋은 이웃에 대해 배웠거든.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가장 나쁜 이웃이 누군지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군데? 선생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야? 충격적인.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 잘 생각해봐. 어린이들이 원하지 않는 걸 이것저것 시키잖아. 그 나쁜 이웃이지.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얼마나 애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가를 어렴풋이 알았는데 그 이제 해 이야기에 줄넘기 테스트 시험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만약에 줄넘기 시험이면 보통 20개는 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하나를 했거든요 그때 한 번. 근데 1학년 때. 네 1학년 때 지금은 잘해요. 네. 근데 연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좀 너무 나는 괜찮은데 네가 창피할까봐 연습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내일 저기 한다는데 그랬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연습 안 해도 괜찮아.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줄넘기를 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 다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멋있다. 겉으로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야 그럴 정도의 배짱이어서 자기는 연습 안 해서 내일 다 친구들이 20개씩 넘어도 본인은 하나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제가 막 얘한테 막 연습해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괜찮다는데. 뭐 굉장히 훌륭한 아들과 훌륭한 엄마의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공교육과의 그런 어떤 그 절충도 저는 뭐 이게 절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게 다니고 있고 잘 그래도 아직 잘 다니고 있어요 학교를. 예. 이번 질문에서는 그 둘째의 답변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다음 질문은 망고님. 교육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가정의 교육관과 문화, 가치관, 아이의 성향, 기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들꽃반인데요. 이제 곧 있으면 졸업합니다. 대안학교를 다녀야 할지, 일반 학교를 보내야 할지, 사립학교를 보내야 할지를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데요. 이럴 때 어떤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뭐 어디를 가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방식에는 꼭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단 하나의 길로 알고 컸잖아요. 그거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학교를 그만둔다? 이거는 제 머릿속에 없던 일이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홈스쿨러들도 종종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도 배움의 길에 여러 가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뭐 학교 공교 일반 공교육 학교, 대안학교, 뭐 홈스쿨링 그리고 뭐 지역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어떤 이제 교육적 문화적 활동들이 많이 생겨서 그래도 이제 좀 저희가 이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어떤 독점성, 만약 학교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그래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골고루 보시면서 이 아이한테 이제 가장 좋은 이 아이한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조언 드리긴 힘들지만 누구보다 그 아이를 잘 아시는 분이 저는 부모라고 생각 들고 그래서 아이의 독특성을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설사 이 결정이 어떤 그 순간에는 좀 뭐랄까 조금 좀 아쉬운 결정이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세상 모두가 그 아이를 뭐랄까 외면하거나 힘들어할 때도 끝까지 나는 최후의 보루로서 아이를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을 아이한테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는 잘 자랄 거다. 네, 망구님 잘 들으셨겠죠? 다음 이슬님 책 정말 감동하며 잘 읽었습니다. 구름산 자연학교의 역사와 선생님들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책을 읽다 보니 가르침이란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가르침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같았는데 그럼 혹시 반딧불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생각이시라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 가르침이란 없다라고 말한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이해하신 거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저한테 큰 숙제가 뭐냐면 사실 이제 교육의 두 측면은 하나는 배움, 하나는 가르침이 교육의 두 가지 요소인데 저는 배움은 아주 이제 어떤 정말 실체가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배운다는 것에 대한 어떤 현상이나 배움이 무엇인지는 좀 알겠어요. 그런데 가르친다는 현상은 제가 아직까지도 실제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럼 강의는 뭐냐? 강의는 말 그대로 강의하는 거지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가르친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한다, 일깨운다예요. 근데 어떤 타인이 타인을 일깨우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의 진짜 실체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강의는 하죠. 저도 강의하는 사람이고 제가 강의하는 것은 제가 이 대학원생한테 뭐를 일깨우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한 연구자로서 고백하는 거지 제가 가르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실제로 가르친다는 현상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침이라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인류학 쪽 이제 문헌을 보면 그 헤어 인디언이라는 북미 캐나다 쪽에 어떤 이제 그 헤어 인디언 쪽에 관한 인류학적 보고서에 보면 그 종족에게는 가르침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배운다는 단어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걸까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헤어 인디언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배우냐? 되게 많이 배우죠. 많은 걸 배우지만 타인이 타인의 배움을 이끌어낸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거기는 보고 자기 걸 그냥 보여준다. 보여준다는 개념은 있어요. 자기 걸 보여주는 거고 그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헤어 인디언족의 그런 어떤 그 개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개념이 이제 그런 의미로 가르친다는 것은 그런 개념 자체를 찾아본 적이 없다. 실체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 보내는 것이 무익하냐? 그게 아니죠. 아이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면 학교에 보내는 것이 유익하죠. 그래서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홈스쿨링을 할 수도 있고 대안학교에 갈 수도 있고 아이가 잘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어느 곳이든지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퍽이나 우리가 아이들을 막 이끌어서 뭔가를 대신 배우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구겨놓고 뭘 하면 아이가 배우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하고 그래서 교육의 두 축 중에 보다 근원적이고 확실한 것은 배움이라는 거. 저는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 배움의 능력을 타고났어요. 저는 이제까지 영화 관찰을 하면서 똑똑하지 않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영화들은 다 똑똑해요. 그런데 막 세계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으로 세계를 탐구하거든요. 그런데 유아기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돼요. 어느 순간. 근데 원래 배우는 걸 싫어하는 아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나왔을 때. 그럼 그건 누가 그렇게 한 거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우리한테 있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르침이라는 거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배움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르치는 건 지식이지만 배우는 건 지혜잖아요. 지혜가 더 그러니까 모든 거 배움은 지혜로 결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있나요? 네, 또 있습니다. 네, 송이님, 자연학교의 장점은 책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아이를 보내면서도 너무나도 만족하고 좋은 것을 느낍니다. 아이에게, 부모에게 모두 좋다는 걸 알지만 타인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끼리만 좋아한다고 하는 게 현실이죠. 혹시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교육에서 자란 선배들의 사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아이들의 종단 연구 사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연학교 아닌 외부인들은 눈에 보이는 수치를 알려주면 좀 더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질적 연구자라서 눈에 보이는 수치를 연구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양적 연구로 치면 대안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일반 공교육학교를 졸업한 아이들보다 친사회적 성향이 얼마 몇 점 더 높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이렇게 연구하는 쪽이 이제 양적 연구인데 이를테면 그런 연구는 없지만 이를테면 할 수.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삶의 경험 자체를 연구하는 질적 연구자라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연구들도 대안학교나 홈스쿨러들에 대한 연구들도 질적인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민들레 출판사에 가시면 그 대안학교나 홈스쿨러들에 관한 연구들이 몇 개 있어요. 조선대 교육학과 서덕희 교수님 연구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딱 수치로 더 높다 이런 능력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양의 연구의 결과에 항상 이제 들여다보면 사실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항상 이제 의문을 품고 있어서요.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연학교를 졸업한 모든 아이들이 다 뭔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여기서 잘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잘 될까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잘 결정해 나가는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그건 저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떤 좋은 학교도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보내면 그런 아이로 클 겁니다라고 말해주는 곳은 저는 그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는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학교에 어떤 장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해하고 나누고 이런 것도 좋고 남한테 소개할 때 소개할 수 있는 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게 제일 좋아. 이거 아니면 안 돼. 여기 다녔으니까 우리 애는 잘 자랄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실시간 중계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들이 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질문. 놀다가 내 아이가 다치는 건 괜찮은데 내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가 다칠까봐 자연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서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난처해지는 상황이 싫어서 그런 건지 그래도 자유롭게 해줘야 할까요? 몽님 보내셨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죠. 사실 저도 그래서 밖에서 제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아이 다치는 거는 실제로 내가 감당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 다치게 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태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면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동네 놀이터 같은 데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폐가 될 만한 행동을 하면 당연히 제재나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공동 육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육아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뭘까? 저는 때로는 이제 우리 반 아이 중에 어떤 한 명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거를 감수해야 육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저희 아이가 입소했을 때 한 달인가 되기 전이었는데 친구한테 얼굴을 엄청 긁혀서 온 적이 있어요. 여기에 막 푹 팔죠. 네. 피가 톡톡 날 정도로. 기억 못 하시나? 네. 네, 하시나 봐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이제 그 하원에서 이제 아이를 받았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면 좋냐고 막 상처가 이렇게 났다고 막 그 정도 되면은 저를 원망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막 이렇게 근데 딱 보니까 실제로 진짜 뭐 조금 난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싹 다 긁혔어요. 그것도 놀다가 한 게 아니라 싸우다가 이제 그 아이한테 긁힌 거죠. 속상한 건 속상하죠. 그런데 이제 그날 그 아이 엄마가 여러 번 문자를 하셨는데 제가 업무 중이라 못 받고 나중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 엄마가 우는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친구를 지금 이제 양육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좀 있으셨고 이제 이 아이의 어떤 이제 이 지금 요 사건 때문에 자기가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저한테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그때 저 전화를 받으면서 그 엄마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같이 키운다는 거구나. 그래서 오히려 제가 괜찮다고 괜히 나무라지 말라고 상처는 다시 아물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런 거 처음 경험했어요 그때. 보통의 유치원에서는 그러면 막 문제가 복잡하고 막 힘든데 여기는 오히려 자기 전화하셔서 자기 있는 속 그대로 그냥 다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래요 얼마나 저기 하냐면서 이렇게 하고 서로 다시 놀러 다니고 물론 둘은 그 뒤에도 자주 싸우지만 그 말은 뭐냐 자주 같이 논다는 거예요. 같이 노니까 네, 싸우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놀고 또 싸우고 같이 놀고 또 싸우는 건데 공동 육아를 한다는 거는 그걸 내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내 아이의 바운더리를 넓히는 거니까 걔도 내 아이가 되는 거니까 내 아이를 삼아가는 거죠. 그걸 이해가면서. 질문을 이제 2개만 더 받을게요.
하나 있어요? 네, 하나만 더 받을게요. 최지현님, 가르침이 없는 현장에서 오로지 가르침 위주의 학교에 가야 하잖아요. 그게 걱정이죠. 잘 적응하겠죠? 일단 저는 계속 말씀드린 아이를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타인이에요. 내 자식도. 부모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걸 깜빡하면 그때부터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불행도 시작돼요. 그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는데, 타인의 희생을 입고 그 위에 선 존재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렇게 아이한테 내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 잘 자라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걸 오히려 힘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는 잘 자랄 거예요. 그걸 믿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오로지 가르침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새 학교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지금 학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랑 좀 다르고 그리고 저는 지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실 정말 너무 안 됐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자본의 질서가 학교를 제패해서 똑같이 자본 아래 다 모여 있어. 교사건 학생이든. 그래서 오히려 교사들이 자기 교육적인 어떤 소신을 펼치지 못하고 소비자로서의 부모와 학생 눈치를 봐요. 더 최악이죠. 차라리 옛날에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시대의 그 권위적이었던 때가 그리울 만큼. 그래서 학교에 정말 고군분투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학교 그렇게 가르침만 있지 않고 또 요새 학교에 자치활동 이런 것들 물론 지금 코로나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보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곁에서 이렇게 지켜봐주고 이 아이가 온전히 받아지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내가 그런 부모로 옆에 서 있는가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어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아이 함께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기 책을 내신 이 책을 먼저 이렇게 알아보신 평론가가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책을 얘기해도 되죠. 녹색평론에서 이제 신순아 평론가께서 그 글을 인용하자면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사회적 연대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구름산 자연학교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한 표현이에요. 제가 한 표현을 거론하신. 그런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면 제가 뭐라고 메시지를 드릴까요? 아니 말이 네. 저는 대본에 있는 대로 네. 근데 제가 녹색평론 너무 정말 뜬금없이 녹색평론에 대한 응원 선생님 타계 후에 굉장히 힘드셨을 줄 아는데 꿋꿋하게 계속 녹색평론 발간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응원합니다. 녹색평론에 있는 이제 서평 저도 찾아서 봤어요. 그래서 너무 과찬의 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잘 아는 선생님이신데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저도 이분 책을 봐서 아는 선생님이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끝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연구자가 공부 연구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지켜보고 싶다.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저에게 연구와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전 저 삶의 대부분이 결국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고 저는 밥 먹고 자고 강의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다 연구하거든요. 그게 자체가 제 삶인데 그래서 연구하는 일과 사는 일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연구를 하는가가 제 삶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조합에 들어가게 돼서 조합의 공동 육아의 경험에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을 연구하게 되고 그 덕분에 이렇게 책도 내고 심지어는 그렇게 조합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프리랜서 연구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 삶이 바뀐 거 아닐까요? 저는 이미 내 삶은 충분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만약에 교사로서 어떤 교사이냐랑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연구자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연구자가 된다는 것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런 연구하는 거고 제가 좀 더 좋은 연구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 덕분에 자연학교를 만나서 이것을 이렇게 한 덕분에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는 이걸로 대신할게요. 제가 하나 더 읽어도 될까요? 예,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저도 같이 힘겹게 육아 겨우겨우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냥 책의 끝에 인사말로 대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예. 낭독해도 돼요? 예. 되죠? 2020년 한 해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겪은 탓에 마치 수년을 살아낸 것만 같다. 우리 세대에서 일찍이 본 적 없는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상이 공포로 여겨지는 것을 경험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이민자, 타인종, 타문화 등의 이방성을 향한 증오가 난무하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다. 사람들은 공포로 타인을 멀리할 뿐 아니라 이방인을 적대시했고 휴지 같은 필수품을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나라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SNS에 올린 메시지들은 지금이 21세기라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지구 곳곳의 국지성 호우, 49일 연속해서 내리는 비, 꺼지지 않는 산불, 해양 생물들의 떼죽음, 대륙 곳곳에서 가속화되는 사막화 소식 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구가 거주 불능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일을 자초한 것이 바로 우리임을 뼈저리게 마주하게 했다. 이런 세상을 보게 될지 몰랐다. 인간 의식의 진보와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이 21세기에 이렇게 한갓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보게 될 줄. 죄송해요. 왜 이래? 고작 화장지 때문에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세상을 보게 될 줄 몰랐다.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는 있어도 바이러스, 먼지, 폭우와 산불을 막지 못하다니 인류는 결국 식량 부족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공상과학 소설들의 오래된 테마는 결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었나 보다. 인간의 그 무력함과 보잘것없음이라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유럽의 마트에서 사람들이 화장지 때문에 몸싸움을 벌이던 지난 어느 봄날 전염병으로 드러나게 된 우리 인류의 비루함을 견딜 수 없었던 나는 집 앞에 아파트 화단에 활짝 핀 목련 앞에서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어 펑펑 울었다. 아름답게 피어지는 그 목련 앞에서 나의 인간다움이 왠지 초라해서 속절없이 눈물이 났다. 그래서 나는 지난 1년 동안 이 물음에 휩싸여 존재적 불안과 심려로 깊이 침잠했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근데 가야 할 곳을 모르겠다 뭐지 그런 얘기 한참 있고 그래서 고백하건대 나는 어떤 문장으로 이 책을 마무리해야 할지 어디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 나와 우리 아이들이 내 생의 수많은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22세기는 오지 않을 것만 같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지금 연구자로서 나는 우리의 삶과 배움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그 출구를 지시할 수 없다. 다만 살아갈 뿐이다. 입구도 출구도 없이 그리고로 끝없이 이어지는 중간지대인 고원처럼 입구도 출구도 찾지 못한 나는 구름산 자연학교 교사 옹달쌤이 이 책의 초고를 읽고서 보내온 메일로 이 책의 마지막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가 메일을 읽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이에요. 반딧불 고맙습니다. 아주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반딧불액을 매번 찬찬히 읽으며 우리를 살아온 날을 돌아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반딧불의 애정과 열정에 존경과 사랑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이후를 고민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위험이나 불안, 그 대처 방법에 대한 각각 다른 감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쌓는 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다지는 일, 서로의 불안과 염려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딧불처럼 든든한 지원군들이 계시니까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화가 거의 마무리됐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이렇게 책을 제가 잘 읽는 편이 아니라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했지만 지금 말미에는 굉장한 책임감도 느껴지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유, 제가 감사하죠. 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준 별동 저도 뭐, 덕분에 오늘 밤부터도 또 아름다운 꿈을 계속 꾸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아이 함께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기 저자 반딧불 정가일 선생님과 대화를 이것으로 마치고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